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장윤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민주당 긴급 의총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부결로 해석되는 부결 요청으로 해석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긴급 의원 총회가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보다 2시간 앞서서 오후 2시쯤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당의 부결을 요청한 모양새가 됐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기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서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서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주십시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음성 대역으로 SNS 글을 이렇게 대역으로 구현해 주셨습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네, 영장 하는데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예. 예. 의원총회 2시간 전에 낸 입장문이고요. 의원총회에 앞서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라면서 부결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제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라고 적시를 했다는데 일제치하 36년 기간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이완용보다 중죄를 저질렀단 말이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언론, 정치를 지켜내는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놨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지난번 입장하고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할 것이다. 그 이유를 국민이 받아들여 줄지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법률가로서 36년 또는 무기징역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도 받아보기 전에 그 체포동의안 내용이 뭐 150페이지다 뭐다 하면서 그 내용이 언론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뭐 피의사실 공표 행위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너무 벌어지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 36년 무기징역 이런 얘기는 영장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근거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도주 우려는 현재 없잖아요. 야당 대표고 단식해서 병상에 있는데 이거는 영장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36년 무기징역 이 얘기를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큰 범죄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것도 언론을 향해서. 예. 국민용이죠. 대국민용이고 전직 검사들,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기류가 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부결을 원한다라는 입장은 제가 한 2주, 그러니까 단식 초창기에 이제 그런 입장을 뭐 전해 듣긴 했지만 네. 그렇게 뭐 바깥으로 낸 건 오늘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정확하게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부결 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됐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그룹별로 토의를 한 다음에 오늘 의총에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의총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는데 제가 좀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부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내부에서 여전히 그 대표가 지난 6월에 연설을 했던 만큼 본인 스스로 가결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지금 약간 혼돈 속의 의총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결 주장하는 의원들도 좀 답답한 뭐 상황이 되고 뭐 이렇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대표가 지금 20날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내부도 굉장히 이제 침잠돼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체로 분위기는 차라리 입장을 안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분위기가 굉장히 쎄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논의를 해도 정당의 생리상 가결 의결은 못합니다. 당대표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부결 당론을 정하든지 부결이 다수임을 확인한다. 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당이 그냥 풍비박산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의총에서 가결 결정을 한다, 뭐 가결이 다수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면 당이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가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장시간 논의를 하고 이 장시간 논의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그 본회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심사숙고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론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건 사실은 기존의 정당의 논리, 그 정치의 논리상 굉장히 별 의미 없는 논의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도부에서 파악했을 때 이제 가부 뭐 이렇게 숫자를 적잖아요. 근데 140개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부결이?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대표가 입장을 내고 당부를 하는 쪽으로 최고위 내부에서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결 통과가 되려면 이제 제적위원회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표인데 그러려면 이제 149표의 가결표가 필요하고요. 네. 반대로 저지를 하려면 140표 이상의 이제 부결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중간에 기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지난 표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가결 149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결 149. 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특히 이 가결 부결 관련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49.8%가 통과되면 안 된다. 즉 부결 쪽에 의견을 냈고 통과돼야 된다. 가결 쪽에는 44.2%였습니다. 그래서 통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는 5.6%포인트 높게 나타났고요. 물론 이거는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내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로 이제 의견이 갈려 있는 가운데 지지 정당 없음, 그러니까 즉 무당층의 경우에는
통과 반대가 45%, 찬성이 40.2%로 나타났고요. 진보나 보수가 아니고 중도 성향층의 경우에도 통과되면 안 된다가 50.3%, 통과돼야 된다가 43.3%로 통과되면 안 된다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중도 성향 같은 경우는 50.0 대 43.3이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6.2%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다. 7% 차이니까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건,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이외에 이렇다 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입장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다녀온 김광민 변호사하고 네네. 취재를 했는데, 그 어제인가요?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17차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직접 보고한 바가 없다, 그런 진술을 검찰에 한 바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도는 아마도 검찰이 확인한 그 경기도 내부의 문건을 토대로 그런 정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확인된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담당해서 같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 이분은 네네. 이제 전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이제 검사장 출신의 검사 출신인데, 가면은 영장 실질 심사 가면 이거는 부결된다. 그런데 지금 정세가 예전에는 이런 뭐 양형 기준 같은 것을 법조인들끼리 얘기를 하면 대충 그게 맞았는데, 요새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률적 판단, 법률가적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은 법률가들이면서 지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정치인들이면서 법률가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발부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 아니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노선을 좀 스텝이 자꾸 꼬이는 부분이 뭐냐면, 엊그제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네. 예, 1호입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규정을 했어요. 오늘 SNS에서 보면 검찰 독재를 국회 문 앞에서는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 독재를 막기 입법부가 막는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거를 입법부 스스로 심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역풍 우려 등등등. 그러면 검찰 독재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쭉 잡을지, 아니면 다수 야당 원내 제1당으로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니까 투쟁은 뒤로 하고 그냥 의회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든지, 이 노선을 정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쪽에서는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역풍이 우려되고 국회를 공전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루에도 두세 개씩 엇갈리는 그렇죠. 메시지가 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취재하는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입장과 원내의 입장이 늘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박정원 대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종섭 장관. 네네. 이 문제도 지도부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원내 지도부는 탄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귀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와 지도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항상 엇박자가 난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 그리고 현재의 정세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이 공통분모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정당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공감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보면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나는 메시지들이 자꾸만 눈에 띄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단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둘 다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오후 2시쯤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인사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서 이 두 안건을 먼저 표결하게 될 거고요. 총리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하기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쟁점이 된 거는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 김아무개 씨의 증여세 탄로 의혹입니다. 네. 이 후보자의 장인이 지난 2000년에 배우자 김 씨를 비롯해서 본인의 세 자녀한테 부산 만덕동에 있는 땅을 물려줬는데 이 땅을 매입할 때 이제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 자녀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면 세 자녀가 각각 돈을 내서 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인 장인이 땅을 매입을 한 뒤에 이 자금을 그러니까 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돈은 아버지가 내는 일종의 이제 대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 당국이 23억 원을 대납한 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 3,399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그 당시 조세 심판원에서는 2003년에 판단하기로 이거 현금 증여가 아니라 토지를 아버지가 산 뒤에 토지로 증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여하려고 했었던 증여세 너무 많다. 깎아준 게 얼마까지 깎아주냐면 1,133만 원, 90%를 깎아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고 여당 의원들은 좀 급하게 이제 수습을 하는 이게 이제 바쁘시더라고요. 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이 이 사안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 않느냐라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이제 반박도 있었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원에서 전문가들이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거다. 너무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말아라. 이런 또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권성동 그 인청 위원장은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은요. 이건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원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등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식들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죠. 토지에 대한 증여가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자녀 셋한테 바로 등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자식들한테 토지 매입 비용을 돈을 증여를 한 게 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을 증여한 걸로 해서 세금을 매겼더니 아닙니다. 토지 관련된 증여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생략 등기를 왜 하냐고요.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논리대로 보자면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당신들 뜻대로 이균용 배우자 처가 쪽 그 부인의 얘기대로 다 인정을 한다면 중간생략 등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세금 그렇게 내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은 위반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돈을 택할 거냐, 범죄를 택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장윤선, 임경민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일본 전문가라고 소개가 됐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일본 통이라고 이제 소개가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일본 극우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던 거는 이분의 이제 역사관 이게 우리의 헌법 전문에 새겨져 있는 헌법 정신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자발적인 매춘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한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사례를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균용 후보자
후보자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답을 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네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라는 게 뭔지 개념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이 전해져서 우리가 배운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 즉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라고 또 그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오후에는 별도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 때 이제 답변을 다시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별도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후보자는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재보충 질의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아가지고 위안부 관련한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한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강제 노동이나 뭐 위안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판결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강제 노역에 대한 동원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 발언을 한 교수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게 그 교수한테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답을 못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 건국절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 사관인 것 같아요. 대법원장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률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3.1운동 법통과 상해 임정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가는데 관련해서 계속 건국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급기야 심상정 의원이 본인이 이제 국사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1973년도 국사교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3년에서 83년도에 있었던 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어디를 봐도 288쪽, 292쪽 어디를 봐도 정부 수립이라는 말은 있어도 건국이라는 말이 없다. 네.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떠물려서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네. 인사청문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사관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12.12,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완용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의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온 국민을 화들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들, 내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역사 인식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대법원장까지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이 도대체 어디까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경심 교수 가석방이 허가됐다라고 합니다. 뭐 한 줄짜리 속보라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뭐 등등에 관련해서는 추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적 역사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부 관료나 사법부 수장 후보의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위안부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그리고 1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윤미향 의원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굉장히 가혹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 이걸 깨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걸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 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되겠습니다. 1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보조금 부정 수령이라든지, 네. 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부정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을 유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계좌 횡령으로 인정하는 금액도 1심에서는 1,700만 원이었는데 2심에서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 예, 하나요? 제가 뉴스사이킥 오기 전에 윤미향 의원하고 길게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뭐 더 이상 정치할 마음도 없고 예 그러나 너무나 억울해서 반드시 상고를 할 계획이고 30년 위안부 인권운동 해온 사람한테 이 잡범 이미지를 끝까지 씌우려고 하는데 도무지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뭐 어찌됐든 그 인건비로 지급된 대목을 마치 이제 운영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해석을 했었는데 네. 실제 그게 아니라 검찰의 이 담당자가 여가부 그 인권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여가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네. 받았고 거기에 이제 한 명을 담당자로 정해서 160만 원의 월급을 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기부한 이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검찰에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무죄가 1심에서 났는데 이걸 다시 그 유죄로 봤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문체부 지원을 받았던 박물관 사업은 근데 또 이건 또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받았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 기가 막힌 게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된 건데 이걸 이제 기부금으로 본 거예요. 그거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유언 공증으로 이미 정대협이 유족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1심에서 무죄 난 건데 이거를 유죄로 봤다. 자. 관련해서 계속 네. 다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윤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